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와 처음 꺼내든 화두는 저출산이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저출산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향과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 연금 부실, 지역 소멸 등 경제사의 모든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핵폭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 인식, 그리고 정부가 내놓을 해법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저출산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출산, 제가 핵폭탄이라고 얘기했지만 국가의 존폐를 좌우할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에서 돌아와 이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 정작 국민들의 큰 스포트라이트, 관심을 받지 못했네요. 그 비속어 논란에 조금 감춰진 것 같죠? 이 중요한 이슈가. 어떻습니까? 뭐 조금이 아니고 예. 뭐 외교 참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경제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네. 이런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뭐 기후, 식량, 에너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들이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건데 정당과 정치 그리고 양당 간의 여러 가지 격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미래의 이런 비전이 묻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출산 해법 방향, 뭔가 국민들이 점점 관심을 갖고 언론도 조금 이 분야를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집중 진단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황옥경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저출산의 인식도 조금 전과 다른 것 같고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국무회의 중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어 왔던 저출산 정책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을 담은 말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고요. 예. 기본적으로 기본 기조는 그동안은 사실상 젊은 세대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사실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출산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예산을 분배해서 현금을 급여 지원을 하는 형태의 저출산 정책이 사실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데 저출생을 그 문제를 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제 퍼주기식의 그러한 그 저출산 정책은 더 이상은 아니겠다 이런 인식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과 그 다음에 네. 데이터에 기초한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저출산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퍼주기식을 포퓰리즘이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그런 이제 표현을 네. 쓰셨는데 우리 장성호 교수님은 이 대통령의 인식 여러 가지 어떤 평가 앞으로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는데 수술을 안 하고 계속 위에서만 덧씌우고 붕대만 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 16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16년 동안 280조 정도 상당히 280조는 16년으로 나누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이 0.75 OECD 36개 국가에서 최하위로 지난 16년이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천문학적 예산을 퍼봤는데 결국은 저출산 문제를 막지 못했다. 인구 절벽을 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 과학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이라는 것을
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예. 가지가 있는데 뭐 저출산 고령 사회 전면 개편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고 위원회를 다 예. 개편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인구 절벽과 관련해서 역대 정권 중에 지금 가장 이제 최초로 내세운 게 균형 발전을 네. 연계한 인구 정책을 다시 하겠다.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네. 발전이죠. 예. 뭐 저도 우리 시골 출신인데 예. 우리 고향에 가보면 지금 거의 인구가 없습니다. 학교가 있지만 학생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근근히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인구가 학생이 서울로 공부를 하고 오고 예. 그리고 취업도 서울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도시에서는 경쟁이 치열한데 지방이 소멸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으로는 인구 절벽을 막을 수가 없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특단의 조치를 그리고 포퓰리즘을 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 이제 정의는 했어요. 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다. 조금은 그게 무슨 정책이 나올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이었고 지역이 좀 주도해야 된다는 네. 말씀도 하셨는데 자, 황 교수님 이쪽의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지금 저출산 현황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사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 연간 그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은 1970년대만 해도 무려 100만 명의 아동이 영아가 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되면서 절반 수준인 48만 명으로 줍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2021년도에 통계를 보면 26만 명대로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의 속도는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있지만 결혼한 부부들도 출산을 하는 시기를 또 늦추고 있는 그런 추세가 확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출산의 양상이 뭐 어떤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기묘하게 긴급하게 바로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왔던 지난 16년 동안 막대한 정책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예.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정책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대한 진단 비용 효과 대비 산출에 대한 이유에 대한 진단이 분명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예. 그런 측면을 과학적 데이터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방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예, 예. 일부 인구학자들 중에는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젊은 인구가 지방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사회적 서비스 인프라가 지역에 구축이 되면 도시 안에서 작은 공간에서 부대끼고 사는 것은 출산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 지역을 활성화하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새로운 접근 같아요. 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 제2국무회의를 중앙과 네. 지방 협력회의를 뭐 제2국무회의로 삼고 지방을 돌면서 해야 된다. 사실 지역균형 발전은 진보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이 중심을 두고 추진해 왔는데 그 역시 뭐 별 성과를 못 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2005년부터 예. 이게 뭐 고령화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예. 지금 16년 한 18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수도권이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성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예. 항상성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이게 시스템화해서 투입과 산출이 끊임없이 선순환할 때만이 전체적인 이런 인프라가 예.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다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의료,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직장 예. 모든 것이 수도권에 예. 되기 때문에 애를 낳아서 수도권으로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결혼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만 과밀해지고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방이 소외되고 지방에는 고령화
어르신들만 예.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양상이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균형 발전 정책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도라고 보는데 예.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선거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포퓰리즘화, 복지도 포퓰리즘, 인구도 포퓰리즘 이렇게 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과연 이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출산, 예. 고령화 정책을 해소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네. 아직 뚜렷한 어떤 정책 비전이 국민들이 다가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뭔가 내세우는 상징적인 게 없다. 상징적인 것이 예.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것이 예. 이제 안타까운데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정당이라든가 정당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쟁투는 상당히 이제 심하게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주제는 잘 잡고 이것을 지금 뭐 매주 국무회의를 또 하고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향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뭐 방향은 잡았는데 전 정부에서도 사실 저출산 뭔가 해소를 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 네. 포퓰리즘이라고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전 네. 정부 사람들이 볼 때는 필요한 돈을 필요한 것에 써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포퓰리즘이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펼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책들을 좀 했습니까? 그 과거에는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게 2005년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가 됐죠.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회가요. 예. 예. 그런데 정책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4차에 걸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본 계획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부 각 부처가 관련된 소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들이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모음집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모음집이다 보니까 각 정책의 예산에 투입된 각 정책을 위해 실행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의 양을 총 저출산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된 결과가 얼만큼 출생아 수를 높일 수 있는지 예측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책의 모음집 형태였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문제는 용어의 논란도 꽤 많았습니다. 용어의 논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쓸 때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출산의 도구화? 이건 좀 심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용어다. 그래서 중간에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출생이라는 말로 아동 중심의 용어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 저출생. 그렇게 하자. 그런 정책의 전환을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을 직접적으로 각 정책들이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쳐서 총량의 출생아 수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치를 발표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추정치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를 증명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발표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형태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복지 정책의 전반에서도 취약계층에 집중해 보겠다. 그래서 도톰한 복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출산에 관련해서도 과학적 데이터라는 말씀 자체가 정책의 실행 효과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정책의 핵심으로 그 정책을 집중해서 방점을 두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의 이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의 정책의 방향 변화다, 전환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지금 황 교수님께서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고령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말씀도 해주셨고 네. 과연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제대로 쓰였을까?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할 때 그 돈이 이게 저출산 예산이 맞나 하는 의구심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걸 개편해야 된다고 대통령 말씀하신 겁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위원회를 대폭 뭐 정비한다고 없애고, 그랬죠. 네. 뭐 정비한다고 네. 정비 중에 있고 그러나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죠. 예. 고령사회위원회가 연간 예산이 47억. 47억. 47억 예산이고 예. 여기에 뭐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기존에 보면은 민노총 한노총 위원장 그리고 이거와 저출산 그 인구와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학계 전문가 뭐 그리고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이 생리대 전문 쇼핑몰 대표가 왜 여기 들어갔냐 생리대 전문 뭐 쇼핑몰 대표가 뭐 왜 여기 들어가서 위원을 하고 있냐 물론 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포퓰리즘이고 정체적 성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민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이제 거버넌스 형태로 이런 것들에서 해야만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는 그런 어떤 정치력이 이제 시험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 먼저 네. 다시 재선임하는 그런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 지난번에 뭐 세종시 가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어떤 방향과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열심히 했지만 예. 부동산 폭등 그리고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출산에도 상당히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풍요롭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풍요로우면 저출산은 당연히 해결이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것이 안 되고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경제적 위기가 오면 정치적 위기가 오는데 정치적 위기로 가기 전에 결국은 우리 가정, 서민, 우리 가정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저출산과 이런 사회경제적인 이런 상황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과 덧붙여서 제가 예.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래 연구들에 의하면 경기가 호황일 때 출생률이 높아지는 거 이런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근데 유럽 국가의 4분의 3이 현재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저출생 문제 없을 거다. 복지 네. 잘 돼 있고 제도 좋고 그럴 경제 것 좋고 같은데요. 그런데 역시 최근에 벨기에 뭐 이런 국가들도 리투아니아 뭐 이런 유럽의 국가들도 저출생 정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경제 상황의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접근을 유럽 국가도 하고 있는데 어느 국가는 현금을 살포하고 있고요. 우리처럼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최근에 저출생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효과를 봤어요? 네, 어떻게 관련 봤어요? 연구자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하면은 현금 지급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가족에 때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가치. 그렇죠. 결혼과 출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 부분도 출생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분석을 내놓는 연구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그리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방에서 생활하고 싶은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인프라도 넓혀주면서 동시에 출생 가능한 세대들이 가족을 자주 만나고 가족과 연대하고 그리고 자녀를 출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긴 뭐 저출산의 이유가 어디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네, 복합적인 맞습니다. 이유, 마찬가지로 해결책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까 저출산에서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썼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 16년이 아까 2006년부터네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이른바 정부. 저출산 예산을 첫 편성한 해가 아마 2006년 같은데요. 네. 이 280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400조 원 가까이 들어갔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저출산 예산이라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출산에 투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또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100% 짰다면 여기에 저출산 대상자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쓰는 게 연간에 47억이라고 얘기했듯이 예산이요? 1년?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작성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이건 포퓰리즘이다. 그러면 이 포퓰리즘의 그 가치 등가를 좀 넓게 잡는 것이고 예. 아니다. 이것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 들으면 우리는 이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고 이때 당시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 기금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어디 황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지난 16년간 280조. 네. 굉장히 큰 돈인데 네. 정말 이 돈이 효과가 있느냐를 보려면 어디에 정말 제대로 쓰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겠죠. 좀 부풀리기, 네. 과도한 포장 이런 좀 느낌도 나요. 예, 각 부처 정책을 다 모아놓은 모음집이 저출산 고령화 계획이고 정책이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근데 그 정책의 내용을 크게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보면은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영유아를 출산하는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분야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필요한 사회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부부들에 대한 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포괄한 예산이 저출산 예산에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지난 정부에서의 그나마 저출산 자체의 출생률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데 견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많은 부분 젊은 세대들이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서비스 인프라가 지역에 조금 과거보다는 많이 깔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뭐 경제 성장이 일어났을 때 뭐 굳이 그래도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유럽의 상황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문화적인 말로 측면, 사회적인 인식도 네. 중요하다. 같은 경제의 말로 어떤, 예. 퍼주의식이라고 하죠. 포퓰리즘이 결국은 저출산 정책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의 팽창이잖아요. 복지의 팽창이 결국은 퍼주기라고 이제 다른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복지가 팽창이 되고 퍼주기를 많이 하고 하면 역설적으로 하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한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돼서 많이 지원해주면 가족이 해체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개인화된 겁니다. 파편화듯이.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히 다른 것이 과거 같으면 가족복지 형태로 복지 어떤 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지가 팽창되면서 가족이 이제 점점 해체돼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퍼준다고 할지라도 이 복지의 수혜가 늘어날수록 저출산 정책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그렇게.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퍼주기식 하니까 이게 돈만 퍼주는 어떤 복지에서 주거라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노후라든지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그런 인식 같은데 이제 해답이 과연 어떻게 실효적인 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잖아요. 네. 관련해서 잠깐 토론하고 싶은 게 이제 이민청 얘기를 또 지금 정부에서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청 네. 지금 뭐 필요한 겁니까 이민청?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부분도 네. 고민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용과 그다음에 반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책 제안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민을 막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의 수장으로 등장하고 예.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민을 열어주는가의 문제도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민청 설립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해외에 계신 우리 재외 한국인들을 어떻게 자국에서 또 국민으로서 일할 수 있거나 책무를 줄 수 있거나 우리 세금을 재외 부과할 수 동포들을. 있거나 네. 네.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방식 또한 굉장히 복잡한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 의무복무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재외 국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저출산이 가파르게 진행돼서 정말 인구 대체율을 얘기하기는 무색할 정도의 그렇죠.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국가가 영속적으로 유지되겠는가라는 걱정을 하는 순간이라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들을 놓고 지금 우리 사회를 진단하면서 어떤 방안이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이것이 이제 아마 과학적 접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민청을 이제 오죽하면 이민청 얘기 지금 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이민청 얘기가 나온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31년에 12%가 감소. 12%가 감소되면 상당히 감소되고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세수가 감소되고 그렇죠. 그리고 인적 자원이 고령화되고 예. 또 생산성이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치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민청을 해서 외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생산 가능 인구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가축 안에 이 거버넌스가 과연 맞을 것인가? 좀 걱정도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부족한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갖다 대체한다. 예. 대체하는 여러 가지 또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구적인 어떤 인권이 중요한 이런 세상에 네. 도구적인 시각이 싹틀 가능성도 있고 물론 중요한 것은 상세 카드는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상세 카드는 되고 오히려 뭐 앞으로 한 20-30년 되면 우리가 3대 업종 우리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래요. 이미. 투표율을 따지면 외국인 투표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스페인 식민지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도 해양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한 것이 여러 가지 종교 적극적으로. 사상 자유를 찾아온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네덜란드가 해상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없애고 받아들여서 네. 우리의 어떤 건전한 경제 발전에 다시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수님의 알겠습니다. 말씀에 잠깐 좀 덧붙이면 네. 이민청을 하게 되면 사회가 다양화돼서 또 다른 사회적 활력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 간접적으로 저출산을 제거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수님 뭐 저출산 해소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없죠. 교수님이 네. 보시기에 뭐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할까 뭐 대책이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대책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셔갖고요. 저희 학생들도 데이트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동보육학과에 재직 중인데도 불구하고 영유아 전문가라고 하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게 어렵다고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는 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성과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인식하는 가치 제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을 저출산에 쏟는 것 더하기 네. 문화적으로 어떤 네. 가족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어떤 노력과 네.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대통령께서도 돌봄과 그리고 보육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저출산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양육의 인프라를 조금 더 단단하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주면 이제는 과거 가족이 재생산했던 세대를 재생산했던 그 기능이 사회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질적인 우수성을 담보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저출산 문제와 대책 방향성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위학과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